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영숙이고 올해 66살입니다. 6년 전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정원과 단층집에서 평화롭게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짐을 싸서 시내로 올라가게 되었고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외아들 준호는 35살로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직장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었으며 월급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겉모습도 예쁘고 말도 잘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집은 넓고 번듯해서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저는 하숙인 같았습니다. 수지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오래 계셔도 돼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처음 3일 동안 저는 자발적으로 밥을 하고 청소하고 온 가족의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수진이 장 볼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장 좀 봐주세요. 이 돈은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사시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돈은 겨우 3끼의 소박한 식사만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집안 살림까지 모두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준호에게 물으니 그는 머리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내 월급은 다 아내가 관리해. 남자는 돈 안 가지고 다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예전에 땅을 팔아 동생과 반씩 나누어 임시로 이 집을 사서 준 거였습니다. 지금은 제 집이지만 저는 무급 가사도우미 같았습니다. 매달 준호가 아내에게 5천만 원을 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생활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에게 몇십 년 모은 연금으로 장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노트에 날짜, 월, 년, 채소, 고기, 쌀을 산 내역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매달 초가 되면 수진이 돈을 인출해 이체하는 걸 눈여겨봤습니다. 호기심에 확인해 보니 그녀는 매달 친정엄마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투하지 않았지만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친정엄마는 생활비를 받고 저는 시어머니임에도 매 끼니를 힘들게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는 더 보내드릴게요. 여기 계신 할머니는 간단하게 드셔서 돈이 별로 안 들어요. 할머니? 저는 부엌 문 뒤에 서 있다가 귀가 멍해졌습니다.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데 며느리 눈에는 저는 그저 쓸모없는 그림자였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돈이 다 떨어졌어. 이번 달엔 장 볼 돈 좀 줘.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내한테 받아. 난 다 줬어. 수지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장 볼 돈도 가지고 계시면서 또 달라고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절정은 어느 비 오는 저녁, 수진이 전기세와 수도세 영수증을 식탁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썼으니 엄마가 내세요. 저 혼자서 집안 살림 다 못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우비를 입고 비를 뚫고 은행에 갔습니다. 저축한 돈 전부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찾아서 포장해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집등기부 등본을 들고 갔습니다.
이 집은 며느리와 아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손자의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자는 수진과 준호의 아들로 이제 겨우 2살입니다.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집은 손자에게 갑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제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어.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다음날 아침 신문에 커다란 종이가 붙었습니다. 공지, 준호, 수진 부부는 7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호와 수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공고문을 뜯어내고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쳤어요? 이 집은 우리 부부 집이에요. 준호는 멍하니 서서 아직 마시지 못한 커피잔을 들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2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입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야? 저는 차갑고 고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손자 이름으로 바꿔놨어.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엄마는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한 장 한 장 손글씨로 쓴 내역을 펼쳤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 18개월 동안 감당한 모든 지출이야. 하루하루 한 푼 한 푼 다 적어놨어. 준호가 노트를 받아 몇 장 넘기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트가 저 대신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니? 내가 늙고, 바보 같고, 속이기 쉽다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서 못 본 게 아니야? 너희가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길 때마다, 변명할 때마다, 한 푼 한 푼 내게 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수지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손주 키우면 당연히 챙겨야죠. 엄마가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는 내가 재워준 거야. 한 푼도 안 내면서 큰 소리야? 그동안 말이 없던 준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저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몰랐어?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어? 남자가 아내가 뭐든 하게 내버려 두고 엄마가 연금으로 밥 먹게 하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자기 집에서 모욕당하게 내버려 두는 게 내가 내 아들이 맞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만약 엄마가 우리를 내쫓으면 우리는 고소할 거예요. 엄마는 저를 시댁에서 내쫓을 권리가 없어요. 나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새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냈다. 여기 새 집 등기야. 내 이름과 손주 이름만 있어. 다른 사람 이름은 없어. 고소하고 싶으면 해.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는데 법정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 방 안의 공기는 누군가가 최루탄을 뿌린 것처럼 답답했다. 수지는 뒷걸음질 치며 나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고 준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우리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주일.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다. 이제 정리할 때야.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잠그고 밥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 거실에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은 학대받은 돈, 무시당한 말들로 이미 굳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짐을 싸서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갔다.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가면 울지나 마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준호가 조용히 짐을 싸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렷이 말했다. 너는 안 나가도 돼.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너를 먹여 살리지 않아. 내가 직접 살아, 직접 먹고, 직접 책임져. 35살 남자가 한 달에 500만 원 벌면서 늙은 엄마가 밥까지 챙겨줘야 하냐. 부끄럽지도 않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편의 제단 앞을 지나며 나는 향을 하나 피우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집을 나간 지 사흘 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다. 더 이상 수진의 슬리퍼 소리도, 아이를 혼내는 고함도, 매일 아침 진한 향수 냄새도 없었다. 오직 나와 준호, 둘이 남아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 준호는 점점 그림자처럼 변해갔다. 퇴근하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말도, 웃음도, 인사도 없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나는 여전히 밥을 지어 두 그릇을 차렸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그의 것, 하지만 그는 거의 함께 앉아 먹지 않았다. 보통은 빈 접시와 엎어놓은 그릇만 보이고 내가 방에 들어간 사이 몰래 먹은 걸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자정 가까이 되어 물을 마시러 나갔더니 부엌 불이 켜져 있었다. 준호는 식은 라면 그릇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나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다. 라면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냉장고에 엄마가 끓인 국 있어. 데워서 먹어. 그는 놀라 돌아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요, 배 안 고파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배고프지도 않은데 거기서 죽을 것처럼 앉아있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국을 꺼냈다. 국을 데워서 식탁에 놓고 마주 앉았다. 엄마는 사과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고 스스로 설 수 있길 바란다.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준호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집 팔 거예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집 안 팔아. 하지만 내가 이 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엄마가 손주 이름으로 등기한 건 내가 내 손으로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걸 망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알겠어요.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지. 너무 오냐오냐해서 어른이 되도록 가르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일찍 일어나 스스로 밥을 해먹고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걸 봤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 나는 문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씁쓸하면서도 홀가분했다. 그날 밤, 그는 늦게 들어와 노란 장미 한 다발을 안고 왔다. 나는 놀라 바라봤다. 준호는 꽃다발을 아버지 제단에 올리고 두 손을 모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커서도 엄마를 힘들게 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릇을 치우고 저녁을 준비했다. 밥상을 내놓을 때 그는 내 뒤에서 말했다. 엄마, 나 당분간 밖에서 자취할게요. 스스로 살아보고 싶어요. 엄마, 말리지 마세요. 내가 돌아보니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말리지 않아. 다만 이번엔 망가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길 바란다. 다음 날 그는 짐을 쌌다. 몇 벌의 옷과 낡은 노트북,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만 들고 나갔다. 포옹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손을 맞잡았을 뿐 다시 집엔 나 혼자 남았다. 그날 오후 나는 예전 공지문을 다시 붙였지만 이번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아래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바람에 휩쓸린 듯 허전했다.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걸. 준호가 자취방으로 나간 지 사흘 후 집은 밤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마당을 쓸고 작은 발코니에 물을 주었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함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건 용기에 대한 보상이었다. 나는 시장에 가서 오직 한 사람 목만장을 봤다. 계산할 때마다 저금통에 얼마 남았는지 더 이상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돈을 찾아내 잘 보관하고 일부만 남겨두었다. 나머지는 아는 사람을 통해 손주 이름으로 된 별도의 계좌를 만들었다.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그 아이만이 내가 계속 노력하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였다. 어느 더운 낮, 나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수진, 전 며느리가 서 있었다. 진한 화장에 풍성하게 말린 머리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엄마 뵈러 왔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이랑요. 나는 아래를 흘끗 봤다. 아이가 엄마 다리를 붙잡고 내 뒤에 서 있었다. 낯선 눈빛으로 가까이 오지 못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니? 아이는 몇 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일어나 초대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보러 온 거야? 아니면 집이 아직 그대로 있는지 보러 온 거야?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진심인데 엄마 너무 독하게 굴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애 엄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 친엄마야. 하지만 떠난 그날부터 아이가 뭘 먹는지, 며칠이나 열이 났는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물어본 적 있니? 수지는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내 아이를 데려가서 같이 살고 싶어. 나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한마디만 하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권리가 있어. 너한테 권리는 있지만 도리는 없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지는 화를 냈다. 나 고소할 거야. 나는 침착하게 서랍을 열고 종이 뭉치를 꺼냈다. 여기 내가 준비한 서류야. 아이 양육비, 병원비, 유치원 등록금, 심지어 기저귀 값까지. 너는 한 푼도 내지 않았지?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너 안 무서워, 수진. 예전엔 무섭고 참고 견뎠지만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만 참는 거야. 난 이제 이 아이만 지키고 싶어. 아이는 엄마 다리를 붙잡았지만 나를 바라봤다. 엄마랑 같이 가자. 수진이 달랬다.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키우고 싶으면
나는 막지 않아. 하지만 증명해야 해. 아이를 때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재산을 빼앗으려 이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몸을 굽혀 아이를 안았다. 엄마가 떠난 뒤 처음으로 나는 그 작은 품에서 온기를 느꼈다.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훌쩍였다. 할머니. 그 소리에 내 마음이 떨렸다. 수지는 고개를 돌려 아무 말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조용히, 하지만 내겐 어두운 한 장이 끝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나무 상자를 열고 등기부 등본을 꺼냈다. 손자 이름이 인쇄된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는 건 뭔가를 남기는 거지, 죽어서 물려주는 게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다.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단단히 잠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다음 공격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밤, 손자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다. 문을 여니 준호가 있었다. 수척한 얼굴에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들어와. 나는 짧게 말했다. 준호는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집 한가운데 망설이며 섰다. 나는 베란다를 가리켰다. 옷을 널어. 젖은 옷은 감기 걸려. 준호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 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엄마, 수진이 왔던 거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애 데려가려고 왔지? 엄마가 줬어요? 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한테 아이를 줄 거라고 생각하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잃고 싶진 않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키고 싶으면 보호할 줄 알아야 해. 너는 엄마가 욕먹고 쫓겨나고 착취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지. 이제 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서 뭘 할 수 있겠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아이를 넘기지 않아. 너한테도, 수진한테도. 내가 키울 거야. 아이가 크면 그때 가서 스스로 누구와 살지 결정하게 할 거야. 준호는 두 손을 모았다. 엄마, 고마워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는 말 필요 없어. 부끄러운 줄만 알면 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나갔다. 가기 전에 집안 정리도 하고 차도 끓여놓고 테이블에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엄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설령 집안일 돕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쪽지를 들고 약간 손이 떨렸다.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날 낮 손자를 재우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이웃이 전화를 걸었다. 언니, 수진이 언니 집 대문 앞에 서서 뭔가 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정말로 수진이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팻말에는 시어머니가 손자를 빼앗고 집을 차지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다. 집안의 아이는 놀라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돌아서서 아이를 안고 달랬다. 밖에서는 수진이 계속 소리치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그 영상을 어디에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단지 내 명예를 건드려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길 바랄 뿐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상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파출소에 미리 신고했다. 아이 임시 양육권, 집문서, 손자 건강 기록, 그리고 수진이 오랫동안 아이를 방치한 증거까지 모두 제출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류를 정말 꼼꼼히 준비하셨네요. 수진이 소송 못 할 거예요. 나는 웃었다. 1년 넘게 참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손자는 내 품에서 고르게 숨을 쉬었다. 나는 꿈에서 40살로 돌아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햇살 아래서 크게 웃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날이 밝았다. 마당에는 수진이 없었다. 나는 알았다. 그날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진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후 2주가 지나 준호는 정식으로 집을 나가 자취를 시작했다. 많은 말을 남기지 않고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이제 혼자 살게요. 엄마에게 패 끼치지 않을게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나는 쪽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다. 울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한결 가벼웠다. 몇 년간 짊어진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했다. 준호가 떠난 첫날 나는 아이가 슬퍼할까 걱정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이는 물었다. 아빠 어디 갔어요? 할머니? 나는 답했다. 아빠 일하러 갔어. 밤에 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형놀이를 계속했다.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이미 빈자리에 익숙해졌다는 걸. 엄마는 떠났고 아빠도 멀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여기 남아있다. 이제 혼자라 더 바빠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를 집 근처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데려와 씻기고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재운다. 작은 반복 같지만 그 안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다. 가끔은 피곤해서, 가끔은 세상이 너무 야속해서 나는 조용히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열어보니 충격적이었다. 수진이었다. 언니가 얘를 나보다 잘 키울 거라 생각해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는 변호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 애가 무섭진 않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을 저지르면 대응할 방법이 필요해. 변호사가 말했다. 진지하시다면 임시 후견인 신청서를 동사무소 확인과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아이가 이용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나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공증을 받으러 갔다. 오전 내내 걸렸지만 마침내 후견인 확인서를 손에 쥐고 한숨을 돌렸다. 이것이 내 첫 번째 방패였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지만 손에는 과일, 쌀, 큰 우유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왔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돌아와서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에게 조금 챙겨주고 싶어서요. 나는 대문을 열었다. 들어와. 준호는 앉지 않고 물건만 두고 일어섰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더 좋은 환경이에요. 더 배워서 팀장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구나. 엄마,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베란다를 가리켰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와서 6시 전에 돌아가라. 집 안에서만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준호는 기뻐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는 손을 내저었다. 감사할 것 없어. 엄마가 하는 건 아이를 위해서지,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 주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는 준호에게 달라붙어 함께 놀고, 장난감을 보여주고, 그림책을 자랑했다. 준호도 웃으며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는 부엌에서 두 부자를 바라보며 따뜻하면서도 아픈 감정이 밀려왔다. 준호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만약에. 하지만 나는 약해질 수 없었다. 모든 만약은 이제 과거일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금고를 열어 집 소유권 이전 서류를 확인했다. 내 손자는 아직도 그 서류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옳게 했어.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연히 들은 소식인데, 수진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 집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아이를 데려가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독립후견인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상황이 변하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내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손자를 위한 독립후견인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 서류는 임시후견과 달라 승인되면 나는 아이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 의료, 이동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것이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부모 없이 자란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진, 불안정하고 계산적인 그 사람이 이 아이를 통제하게 둘 순 없었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 사흘 후, 수진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소란도,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손님처럼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과일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그냥 아이를 보러 왔어요. 나는 팔짱을 꼈다. 아이는 자고 있어요. 이 시간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살피듯 바라보았다. 근처에 집을 구했어요. 아이도 근처 새 학교에 다니게 할 거예요. 엄마도 덜 힘드실 거예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웃지 않았다. 양육권도 없이 전학부터 시키겠다는 거예요?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나는 아이의 친엄마예요. 나는 매일 아이를 키우고 밤마다 열이 올라 덜덜 떨 때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엄마라고 부를 사람도 없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모녀의 정을 막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를 이용해 재산이나 신분을 되찾으려는 건 용납하지 않아요. 수지는 비웃듯 말했다. 그럼 기다려보세요. 법원이 답을 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가 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기다려왔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사흘 뒤, 나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첫 번째 후견인 신문이었다. 나는 밤새 서류를 다시 읽었다. 병원 진단서, 아이와 함께한 첫날들의 사진. 그리고 수진이 집 앞에서 나가고 나면 울면서 그리워하지 마, 라고 소리치던 영상까지.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재판 당일, 나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마치 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법정에 들어섰다. 수지는 나보다 먼저 와서 화장을 곱게 하고 변호사까지 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나도 변호사가 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다는 걸. 영숙 씨, 손자의 독립후견을 신청하셨지만 친모가 아니신데 왜 자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도 보지 않고 더듬거리지 않았다.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매일 아이를 씻기고 밤새 39도 열이 나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옆을 지켰습니다. 식사, 잠, 넘어지고 다친 작은 몸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분, 친엄마는 반년 넘게 사라졌습니다. 연락 한 번,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온 건 자기 몫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항의했고 판사는 진정하라고 했지만 나는 내 첫 번째 공격이 통했다는 걸 알았다. 신문은 보육원과 유치원의 의견을 더 받기 위해 연기되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준호가 전화했다. 소식 들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가도 될까요, 엄마?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나가면 반드시 사실만 말해라. 누구 편도 들지 말고 엄마 편도 아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내가 한 모든 과정을 또박또박 적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넌 최선을 다했다. 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아이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어느 월요일 오후, 나는 유치원 원장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숙 씨, 바로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학교 시간에 어떤 낯선 사람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낯선 사람? 누구죠? 벌써 데려갔나요? 나는 소리쳤다. 아니에요. 다행히 선생님이 수상해서 붙잡아 뒀어요. 그 사람이 친모라고 하면서 옛날 사진을 보여줬지만 아무 서류도 없었어요. 바로 연락드렸죠. 지금 교장실에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 있어요.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급히 외투를 집어들고 문을 잠근 채 뛰쳐나갔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교장실에는 수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을 낀 채 냉랭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교감 선생님 뒤에 숨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곧바로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수지는 비웃듯 말했다. 그냥 아이를 데리러 온 거예요. 내가 엄마니까. 나는 교장 선생님께 말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 사람은 인솔자 명단에 없죠? 네, 맞아요. 저희는 영숙 씨나 준호 씨만 데려가게 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들께서 신중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눈을 부릅떴다. 이 학교 고소할 거예요. 아무도 엄마가 아이 데려가는 걸 막을 권리 없어요. 나는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에겐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서류상 엄마일 뿐, 직접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지키는 사람은 나예요. 법원이 아직 양육권을 심사 중이니 당신은 임의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당신이 내 아이를 빼앗아가고 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를 안고 교장 선생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손짓했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 남겼다. 다음에 또 이러면 아동 유괴로 고소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는 내 품에 꼭 안겨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울지 않고 내 옷깃만 꼭 움켜쥐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등기부 등본, 후견인 서류, 신고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챙겨 파출소로 갔다. 무슨 행위를 신고하고 싶으신가요? 직원이 물었다. 바로 고소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서류를 접수했다. 잘하셨어요. 아이는 그런 식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그의 뗀 얼굴을 바라보며 애틋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치밀었다. 그날 밤 준호가 찾아왔다. 나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말했다.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증언할게, 엄마. 이제 충분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틀 뒤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심리가 열린다고 통보했다. 이번에는 준호도 친부이자 중립증인 자격으로 소환되었다. 나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증인들을 모으고 이웃의 확인서, 진료실 간호사의 진술,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도 챙겼다. 어떤 허점도 남기지 않았다. 공판 전날 밤, 나는 아이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뭐 그리고 있니? 아이가 그림을 들어 올렸다. 세 사람이 있는 집이었다. 한 아이, 팔이 긴 남자, 그리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 나는 목이 메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니? 할머니, 아빠, 그리고 나야, 아이가 말했다. 엄마는?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나를 싫어해.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다. 그리고 나는 맹세했다. 이 아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진한 갈색 한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흙과 뿌리의 색이었다. 준호는 조용한 얼굴로 서류를 들고 내 뒤를 따랐다. 수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도전적인 시선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판사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심리 개시를 선언했다. 오늘은 박영숙 씨가 현우 군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신청한 사건을 계속 심리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의 대리 없이 직접 말했다. 저는 할머니로서 친모인 수진 씨가 떠나 연락도 없이 비용도 지원하지 않은 동안 현우를 직접 양육해왔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보호자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제 의뢰인은 친모로서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떠난 것이지 모성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영숙 씨는 아이의 감정을 조작하고 모자 관계를 방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또렷이 답했다. 저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호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허가도 없이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증인과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건 모성이 아닙니다. 그건 소유욕입니다. 법정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판사는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 씨, 현우 군의 친부로서 의견이 있습니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쉰 목소리로 말했다.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패한 남편,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 모든 것을 어머니께 떠맡겼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일 현우를 돌보고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울면서 재우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수진이 말을 끊었다. 당신은 내 남편이었잖아.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준호는 차분하게 돌아보며 말했다. 사랑했다면 반년 동안 문자 한 통, 분유 한 통, 안부 한마디 없었을까요? 판사는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뒤 증거 제출 절차를 이어갔다. 저는 지출 내역 전체 복사본, 진료 기록, 수진이가 떠난 첫날부터의 아이 사진, 집 근처 의원 간호사의 확인서, 이웃의 진술 등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수진은 출생신고서 사본과 한 장의 서약서만 제출했어요. 만약 후견인이 된다면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30분간 평해 후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친모에게는 법적 권리가 있으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친모는 아니지만 주된 후견인으로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숙 씨에게 1년간 독립적인 후견권을 임시로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기간 후 친모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재검토할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수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의 변호사가 붙잡아 무언가 속삭였고 둘은 법정을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할 때서야 저는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가볍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준호가 따라와 제 머리를 손으로 가려주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손자가 조금 더 자라고 제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 덜어지며 그리고 수진이 돌아오고 싶다면 이제는 꼼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일련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한동안 조용할 줄 알았는데 몇 주 후 또다시 소환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후견권 소송이 아니라 준호와 수진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저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증인이 필요해요. 엄마가 법정에 나가서 아는 걸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빨갛게 충혈된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갈 거야. 너 때문도 아니고 수진 때문도 아니야. 엄마가 가는 건 손주 때문이야. 재판 당일, 저는 증인석에 앉아 준호와 수진 부부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두적이 서로를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현재 부부가 거주 중인 집을 포함한 혼인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등기부 등본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집은 결코 혼인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유였고 이후 손자에게 공동소유로 넘겼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도 없습니다. 방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방향을 바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준호 씨의 친모로 명백히 편파적입니다. 제 의뢰인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편파합니까? 저는 오직 진실만 편파합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날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해왔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제가 부담했고 이들이 한 푼도 내지 않은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장 한 장, 영수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얼굴이 어두워졌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준호 차례가 되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에 동의합니다. 재산을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 재산은 원래 저희 부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만날 권리만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비겁해. 내가 엄마 편을 들고 날 버릴 수 있어? 준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진실 편에 섭니다. 나는 너무 오래 침묵했고 그 침묵이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더 이상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성숙한 눈빛을 봤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약간의 평온함만 느꼈습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판사는 추가 재산 확인, 특히 수진이 숨긴 돈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연기를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수진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속삭였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그녀의 게임이 점점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나와 준호가 조용히 제 곁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후회해요. 그때 수진에게 전부 돈을 주지 않고 일부라도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배우는 거야. 하지만 넌 아직 기회가 있어. 왜냐하면 내게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날 버렸어라고 말하게 하지 마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저는 금고에서 미리 써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몇 줄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내 남편과 나의 모든 재산은 손자에게 귀속된다. 내 아들 준호는 결정권이 없다. 저는 서명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애가 실수하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재판은 단순히 재산 분할 문제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엄청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준호의 변호사가 추가로 은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읽고 난 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수진 씨, 지난 6개월간 개인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도 아니고 영수증도 없습니다. 방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억 원? 어디서 온 돈이지? 수진은 비웃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건 친정어머니가 저를 위해 준 돈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요. 준호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수진 씨의 친정어머니와 연락했으나 오히려 수진 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고만 하셨습니다. 돈을 보내준 적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직접 대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크게 숨을 내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나는 준호를 돌아봤다. 녀석은 굳어져 있었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이 녀석, 이제 곧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재판은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중단되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집 근처 약국 주인인 옛 지인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영숙 씨, 우연히 수진이 몇 달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 이미 그녀는 임신 4개월이 넘었는데도 테스트기를 샀다는 거였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더 캐묻자 그 사람이 날짜와 상황을 자세히 말해줬고 그 시기는 수진이 현우를 임신했다고 발표한 때와 일치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몰래 현우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DNA 검사실로 가져갔다.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나는 친자관계 아님이라는 글자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실수를 기대하며 3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내가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 지켜온 그 아이는 우리 집 핏줄이 아니었다. 나는 종이를 안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던 날, 열이 나서 경련했던 날, 할머니라고 서툰 목소리로 불렀던 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결과지를 금고에 넣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준호에게도, 변호사에게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비록 우리 집 핏줄이 아니어도 태어나자마자 내가 품에 안았던 아이, 내 마음이 선택한 손자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걸. 그때가 오면 준호는 무너질 것이다. 나는 준호에게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늦게 하숙집에 들어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너무 불안해. 수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엄마, 알고 있어? 나는 한참 침묵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금고에서 DNA 검사 결과 봉투를 꺼내 그에게 가져갔다. 습하고 어두운 하숙방, 약한 노란 불빛 아래 준호는 봉투를 열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몇 초 만에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리고 소리쳤다. 내 아이가 아니야. 엄마, 내 아이가 아니야. 봉투를 바닥에 내던지고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비좁은 방 안에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달려가 아이처럼 그를 안았다. 진정해, 아들아. 엄마가 다 알아.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알고도 숨겼어?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가 널 해치려고 숨긴 게 아니야. 내가 견딜 수 없을까 봐 그랬어.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난 모든 걸 잃었어. 아내도, 이제는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등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봐, 그 아이는 죄가 없어. 피는 안 섞였어도 사랑이 필요해. 내가 친아버지는 아니어도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준호는 울면서 얼굴을 감쌌다. 난 수진이 미워. 나 자신도 미워. 다 없애버리고 싶어. 다음 날, 준호는 법원에 다시 DNA 검사를 요청하며 마지막 확인을 요구했다. 수진은 소식을 듣자마자 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화해하는 척했다. 그녀는 준호 하숙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가족이 다시 모였으면 해. 준호는 분노의 차책상을 쾅 내리쳤다. 다시라니? 꺼져. 수지는 방 안에 서 있는 나를 보며 이를 갈았다. 좋으시겠죠? 다 망치고 싶었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내 다리에 매달린 채 무서워 떠는 현우를 안았다. 다음 재판에서 DNA 결과가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현우는 준호의 친자가 아니었다. 법정은 술렁였고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호사의 부름도 무시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했다.